안녕하세요. 뚱치 딸리아입니다. 이번에는 와인이 아니라 차가 아니라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자신이 와인의 세계로 뛰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영화 감독에 대한 어떤 꿈을 오랜 시간 키워왔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영화광이 되어서 프랑스에서도 영화 공부를 하고 수많은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영화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화를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수많은 영화들을 떠올렸지만 그 중에서 단연 첫 번째로 시작을 하게 된 게 이 칼 데오도로 드라이어라는 덴마크의 위대한 감독의 영화 오르댓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한 30년 전에 이 영화를 갖다가 본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엄청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영화는 하나의 생각하는 도구였던 것 같아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고요. 거의 중학교 때부터 영화에 빠져서만 살았던 것 같고 특히나 프랑스나 미국 영화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파리에서 영화를 공부할 때는 가장 큰 축으로 한쪽에서는 이 덴마크의 칼 데오도로 드라이어의 감독의 영화들이 있었고요. 잔다르크의 순환이라든지 지금 보게 되는 오데트라든지 아니면 뱀파이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게트루드라고 해서 그 마지막의 작품인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한쪽 선에서는 로베르 브레송이라는 프랑스의 감독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감독들이 있지만 그것은 차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오데트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는 영화란 크게 두 가지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영화는 영화를 보러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의 어떤 별다른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는 단순한 어떤 오락 이상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영화들이 있고요. 두 번째 영화는 어떻게 보면 영화관을 들어가고 나왔을 때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는 영혼 자체를 흔들만하고 그러한 감정들이 그리고 이미지화되어서 그 후에 인생에서 계속 따라 붙어 다니는 하나의 이미지로 크게 각인이 되어서 남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후자의 영화에 대해서 다루고 싶고요. 그 영화들이 남긴 그런 하나의 이미지나 감정의 감동의 조각들은 살면서 경험한 어떤 경험들이 남겨주는 그 이상으로 강렬함과 어떤 깊이를 던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론이 조금 길었고요. 오늘은 이 카이 뭉크 원작의 칼 데오도로 드라이어의 작품인 오르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오르댓이라는 말은 그 바롤, 불어로는 바롤에서 말이라는 의미고요. 결국은 이 영화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말이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말은 신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신을 믿는 자, 신을 대리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의 여러 가지의 어떤 말들이 겹쳐지게 되고, 그 말에서 어디까지 그 말이 도달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말이 도달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아주 큰 규모의 어떤 농가는 이 영화가 일어나는 중심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 가문의 이름은 보르겐이라고 합니다.
이 보르겐의 제일 윗 어르신 모르텐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이제 그 부인분을 먼저 사별을 해서 혼자서 이제 자식들을 키워왔고요. 그 자식들 3명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 미켈이 되는 거고요. 그 미켈의 부인인 잉거,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 2딸과 함께 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3번째 아들인 아네스라는 아들은 그러니까 이 집의 신앙, 같은 기독교라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고요. 반대되는 어떤 분파인 피터라는 제단사의 가문인 가문의 딸 안나와 이제 사랑에 빠지는 젊은이의 역할이고요. 두 집안이 종교적인 문제로 해서 서로 대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실질적인 어떤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둘째 아들 요하네스가 있습니다. 요하네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신학을 공부를 시켰어요. 이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농부의 가문에서도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고, 그 종교적인 신념을 대신할 수 있는 목사님의 버금가는 어떤 그런 인물을 키우고자 했고, 그게 둘째 아들 요하네스였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미치게 되어서 스스로를 예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말을 이어가고, 그리고 마치 벌판에 가서도 예수의 말처럼 계속해서 그 신비로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뭐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의사 선생님 같은, 결국은 이 집안에서 잉거 며느리죠. 며느리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2딸만 낳았으니까요.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이 잉거가 그 유산을 하고, 그 유산에 이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해서 겪는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변화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모든 사람이 현실적인 의미로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미친 삼촌이죠. 요하네스의 말,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잉거가 다시 죽음에서 돌아올 거라는 그 말을 자연스러운 눈으로 믿게 되는 그의 딸의 어떤 그 믿음으로 결국은 그 며느리 잉거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레벤, 삶이라는 말을 하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다시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이 말의 움직임, 말의 리듬, 말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말이 어떻게 공간을 통과해서 지배하는지, 그래서 영화에서 보이는 많은 창들, 그리고 복도들, 그리고 복도 사이로 연결된 문들, 그리고 안과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빛과 어둠의 그런 부딪힘, 그리고 그 들판의 갈대의 소리, 그리고 위에서 떠도는 구름들,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리듬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결국 그 칼 데오도로 드라이어의 영화를 만드는 방식은 결국은 진실을 찾는 데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자연 현상에서 진실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독의 연출력과 감독의 어떤 치밀한 구성, 그 안에는 배우의 연기, 음악, 그리고 어떤 구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 사이에서 균형과 긴장감을 통해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진실을 갖다 보여줄 수 있다고 믿고, 그 자신이 어렸을 때 고아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신문 기자로서의 어떤 치열한 진실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들 중에 영화가 대표적인
그의 어떤 집요한 그런 진실 찾기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칼 데오도로 드라이어 감독의 오르댓이라는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르댓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뜻이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말이라는 거죠. 그 인간의 말, 그리고 그 신의 말을 갖다가 대신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신한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많은 믿음의 부재와, 그리고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남기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정면에 보시는 그 농가는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보겐 가문의 농장이고요. 겉에서 이렇게 볼 때도 벌써 보면 여기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갈대들 전면에 보이는, 그리고 뒤에 왼쪽에 보이는 그 말과 마차, 그리고 나중에 저 말과 마차가 그 죽은 인거의 관을 옮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마차와의 어떤 부분이 연관관계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이 보겐 집에 많은 창문들, 그리고 벽돌들, 그런 어떤 벽돌들이 보여주는 선의 문제들, 그리고 그 정면에 보이는 저 구름들, 그리고 갈대, 구름, 그리고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또 중심적인 주제들이 됩니다. 자, 그럼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총 구분이 30챕터로 돼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에서 여러 가지 저작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영화를 갖다가 뭐 1초씩 나누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는 요즘 시중에서 DVD 같은 거를 보면 뭐 한 1,000몇백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화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서 영화를 보시면서 감동을 좀 더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배경음악과 동시에 카메라는 서서히 오른쪽으로 움직여가고요. 그리고 양의 소리, 저 멀리에 보이는 빨랫감들의 컬러김, 저 위의 공간이 미친 둘째 아들 요하네스의 공간이죠. 신을 찾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장하게 드러나는 보겐, 보세요. 이 저 벽돌에 그런 어떤 창, 수많은 창, 그리고 이 줌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의 어떤 수많은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은 수많은 어떤 긴장과 갈등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보세요. 이 오른쪽의 어떤 움직임에서 보시면 이게 어떤 드라이어의 또 다른 이 공간, 그리고 이 창 보시면 아마도 이게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미친 둘째 아들, 그 자신을 예수라고 믿는 요하네스의 침실입니다. 아까 그 셋째 아들인 아네스는 지금 일어나는 시간에 이미 그는 없는 거죠. 그리고 빛이 비치고, 그리고 이 안에 구겨진 이런 약간 어둠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이불은 아마 요하네스의 어떤 정신 상태를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요하네스의 그 어둠으로 가득한 정신 상태와 더불어 이 밖에서 온 어떤 신의 어떤 구름 같은 거죠. 그 빛의 대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이 어둠의 공간, 그리고 삶의 공간인 인간의 공간을 갖다가 탈피해서 밖으로 끊임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요하네스의 운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 그래서 창에서 저런 어떤 선들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조그만 문양들도 다 커튼의 모양,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밝음 사이에 교차되는 그 음영의 공간. 이 영화에서 보면 드라이어의 그 어둠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둠, 선과 악의 어떤 그런 대립적인 양상도 아니고요. 저런 어떤 밝음이 때로는 해서 그 삶이 되었다가도 때로는 죽음으로 바뀔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를 내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어 영화의 보다 큰 깊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환한 밖으로 광야로 이미 나가버린 그 미친 요하네스에 대비돼서 이 집안 사람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왼쪽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요하네스의 부재에 벌써 놀라게 되는 거고요. 문을 열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창문이 벌써 밖과 안의 경계인 거죠. 벌써 저 철사줄 같은 걸 끊고 이미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신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는 요하네스의 어떤 운명도 보여줍니다. 이 움직임 한번 보세요. 움직임으로 보면서 아버지의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이런 틀에 이렇게 들어가서 끊임없이 속박받는 인간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의자 하나도 보면 벌써 마치 본인의 영혼을 갖고 있듯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네스는 이제 자신의 큰 둘째 형인 요하네스를 갖다가 찾으러 나가는 와중에 여러 초상화들을 보여주고요. 자, 나갑니다. 나가고 여기서는 들어오고 이 집의 큰 며느리인 잉거의 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끊임없이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는 시계 문을 엽니다. 밖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밖을 바라보고 오르고. 그러니까 저기서 보시면 정전의 뒤를 따른 아네스는 그 철사줄의 부분을 갖다가 넘지는 못하고 먼지시 바라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고 사는 큰아들 미켈과 그리고 며느리 잉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상당히 그 밝은 불빛으로 이루어진 어떤 공간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불빛은 나중에 잉거가 그 사망했을 때도 저런 하얀 벽들과 지나칠 정도의 그 하얀 광선들 저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충분한 풍만이 가득한 그런 어떤 삶을 의미하는 동시에 늘 삶 곁에서 어른거리는 어떤 죽음의 이미지를 함께 묘사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음영의 조화에서도 보면 상당히 그 다양한 형태의 이런 하얀 백을 갖다가 그 대비시키는 이런 일상의 소도구인 흙의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 위에서도 이런 어떤 흑백의 조화 이런 것도 유익 있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렇게 광야 위에 서 있는 요하네스의 공간이 되겠죠. 요하네스의 공간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시면 뒷 배경을 보시면 완전히 아래를 장악하고 있는 갈대 그리고 그 중간에 매개체로서의 어떤 요하네스 그리고 거의 다른 공간을 볼 수 없는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찬 하늘. 어떻게 보면 요하네스의 운명이자 요하네스의 어떤 존재 어떻게 보면 이 공간 안에서 과연 요하네스의 어떤 얘기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 바람 소리
딸, 딸, 딸. 그 다음 어떤 장면으로 보면 상당히 전면에 그 위에 위치한 어떤 요하네스의 공간과 아래에서 요하네스를 찾기 위해서 따라오는 그 가족들의 상대적으로 위에서 바라본 어떤 그런 공간의 대비도 나중에 보시면 좋은 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 집의 그 윗 어른이신 모르텐과 그리고 그 며느리 잉거의 대화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뭐랄까 그 거실의 장면에서의 어떤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커피를 마시는 게 가장 일상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여유 있고 고급스러운 의미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 사물들을 어떤 식으로 보면 마치 영혼의 한 조각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빛을 받는 부분과 어두움을 드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처리 자체가 심도가 있습니다. Ja.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요하네스의 등장, 요하네스의 어떤 많은 장면 중에서 보면 요하네스와 목사님과의 첫 번째 대면의 장면에도 그렇듯이 상당히 많이 요하네스를 보여주는 부분은 그의 어떤 뒷모습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요하네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깊이를 상당히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4로 넘어갔습니다. Jeg har så ondt af din far. Jeg har ondt af Johannes. Det har jeg også. Men Men hvad? Johannes er måske gået nærmere end vi andre. 여기서도 끊임없이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보면 잉거가 죽었을 때 이 남편이 미켈이 시계줄을 갖다가 정지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뒤에 보여주는 어떤 시계의 움직임 같은 게 끊임없이 삶과 연관되어서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도 그 인물 배치에서도 항상 흙과 백을 갖다가 배치시킵니다. 보시면 여기에 큰아들 미켈은 전혀 믿음이 없는 하나의 인물로 비춰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뒤에 잉거는 항상 누구보다도 이 현실을 잘 이해하고 신심이 깊은 그런 부분에서 요하네스는 누구보다 더 하느님과 가까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일치하는 그 검정색 옷의 그런 부분처럼 그런 어떤 동선도 일치하면서 항상 그림자의 어떤 역할, 그리고 흙과 백의 역할, 그리고 구도의 역할, 그런 것도 상당히 연극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볼수록 그 연극적이면서 단순한 어떤 제스트 속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